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고향교육계 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오늘은 말고향교육계 강연의 1호 특강으로 녹색풍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진영각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즐겨 읽으셨던 책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과는 생전에 한 번도 이렇게 뵙지는 못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법정 스님께서 참 좋아했던 분이고, 스님께서 참 즐겨 읽었던 책인데도 생전에 아마 만날 수 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책으로만 이렇게 뵀던 분인 것 같고요. 법정 스님께서 이 녹색평론을 어느 만큼 즐겨 좋아하셨냐면요. 불이랑 그리고 강원도 오두막에 계실 때 항상 즐겨 읽으셨고, 말고향기록회 10주년 기념으로 2003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께서 지역 모임을 순회하시면서 대구 모임에 들렸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강당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녹색평론이라는 격언간지가 있는데 이 책이 대구에서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평론은 생태, 환경, 운동 순수주의입니다. 창간호부터 고독하고 있는데, 나는 생태에 관련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여기서 얻어 듣습니다. 이런 잡지가 널리 익힌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향기록에서도 창간호부터 현재호까지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가끔씩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또 궁금할 때 가끔씩 우리 활동가들도 읽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에 창간돼서 우리 사회의 환경, 생태 담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별 월간지 잡지인데요. 지금은 교수님께서 서울에 계십니다. 평창동에 계신다 그러세요. 가까이 계시는데 생태운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차가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차가 있었으면 비상사에 가끔씩 와봤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역시 생태운동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녹색평론은 가정주부나 원로민,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독자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교수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대요.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환경 이야기라서, 그리고 평론가라서 좀 날카로우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기상사 신도나 말고 회원분들은 또 열려있는 분이고 조금 또 보수와 진보를 그리고 환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강연을 절대 지겹지 않게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며칠 동안 영 답답했는데 오늘 날씨가 맑아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사회 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후회스러운 게 법정스님 생존에 계실 때 뵙지 못한 게 오늘 새삼스럽게 아주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시고 평소에 뵙고 싶은 분 있으면 생각날 때 그냥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원주에 계시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살아계실 적에 그때 몹시 편찮으셨을 때인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대구에서 원주를 찾아가서 반나절 동안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책을 쓴 분은 아니기 때문에 책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전해 듣기는 하고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저는 그 법정 스님을 뵙는다 생각을 하면서 늘 강원도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게 뭐 외부인이 찾아갈 수도 없고, 이 길상사 법회 하실 적에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잘 여의치 않더라고요. 미루다 미적거리다가 그냥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그분의 뭐 책만 읽고 판단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맑고 향기롭게도 발간될 때마다 저한테 붙여왔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 서문을 쓰신 걸 늘 기다리면서 봤고요. 저는 그분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굉장히 뭐랄까요. 저는 뭐 종교인이라는 것보다도 굉장히 하여간 맑은 분, 산수와 같은 분, 동양의 산수와 같은 분.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뭐 하여간 이 군더더기는 일체 배제하는 분이셨잖아요. 제가 고종 선생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들으면서 늘 느낌이 그분이 무소유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뭐 젊었을 때 무소유라는 책 안 읽은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무소유는 엄격히 말해서 무소유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작게 소유해야 한다. 쓸데없는 거 소유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 하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무소유라고 그러면 우리가 집도 갖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돼요. 가족도 갖지 말아야 되고 하여간 뭐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옷도 갖지 말아야 되고 안경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한 사람. 우리나라도 잠깐 다녀갔는데 어떤 철학자인데 그냥 공원에서 이 일반 시민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들 주워서 먹고 그냥 공원 벤치에서 잠자고 어떤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국 사람 유학생이 가서 다가가가지고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때 석가모니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 철저한 무소유는 이 방법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해서 한동안 사귀다가 그 유학생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번 초청을 했어요. 서울로 초청을 했더니 오긴 왔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탈 마음이 생겼는지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잠잘 곳이 없어요. 주최 측에서는 좋은 호텔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호텔은 도저히 깝깝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영구에 영구를 거듭하다가 영등포 역사에서 노숙자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갔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 분인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신 없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무소유라는 게 저 나름대로는 그냥 하여간 쓸데없는 건 갖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할 수가 없죠, 보통 사람은. 근데 저는 뭐 하여간 저 자신도 하여간 쓸데없는 거 군더더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하고 책만 보면서 이분이
내 편이다 하고 오래전부터 사숙을 해왔는데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뵙질 못한 게 두고두고 유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제가 좀 숙기가 없어가지고 법회에 와가지고 택시 타고 열고 법회 길상사 법회에 와가지고 법회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노세평론 발행하는 김안무개입니다 하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살다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은데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립고 더 그리운 게 그때는 사람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벌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은 뭐 심심치 않게 사흘에 한 번 정도 자식이 부모 죽였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래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생태운동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운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사람과 생명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위스 여성인데 저도 뭐 그분 만나본 적은 없고 한 10년 전쯤 신문을 봤어요. 스위스 여성인데 젊었을 때 20대 수녀님이었던가 그래요. 서양에. 그 우연히 어쩌다가 한국에 뭐 구경을 왔든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70년대 초에 서울의 판자촌 구경을 했어요. 그때는 뭐 우리 판자촌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아프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동네에서 마을 아이들이 한 19명 되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노릇이죠. 남의 침이 묻어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위스로 바로 돌아가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국으로 아예 짐을 싸들고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뭐 고아들,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두면서 평생을 뭐 살았어요. 평생.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뭐 은퇴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스위스에 돌아가 봐야 스위스가 타향이에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한 40, 5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고 충청도 어디 시골에 가서 혼자 사시는데 그 당시에 기자가 찾아갔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사신 이야기, 뭐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이 70년대의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 한국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자기는 그때 한국에 와서 살지 않았다. 지금은 자기가 보기에 한국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건 그냥 돈만 아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한국이 이렇게 사나운 사회가 될 줄은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게 뭐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가 신문을 통해 가서 보면서 어떻게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요. 제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괜히 그분한테 우리가 사기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달라졌는지 실제로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70년대 어떤 장면을 기억 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살기로 했던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이 달라진 모습이 확연히 보일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내년이면 70인데 하여간 철들고부터 생각해서라도 20대부터 생각하다 50년이 지나갔어요. 50년 동안 너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50년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쩌다가 제가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해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어떻게 될까. 저는 뭐 이게 이 팔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비관적인 이 자료들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해져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기후 변화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과학 기술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알면요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하면은 한 20, 30년 안에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이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물론 우리가 정치가 조금 더 인간적인 정치가 되고 없는 사람들 형편을 좀 더 배려하는 정치가 된다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골치 아픈 인간 노동자를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자동 기술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쓰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우선 경제 경영이라는 비용 문제잖아요. 모두도 비용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근데 훨씬 싼 값으로 그리고 별 트러블 없이 로봇을 써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사람 노동자를 쓰겠습니까? 지금 스포츠 기사 같은 것은 외국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큰 언론사에서 로봇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기사 같은 거. 뉴욕의 변호사 사무실들에서 어지간한 이 법적 소송문요, 이 로봇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나아가서는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달하냐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자기 복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이 과학 철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로봇가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로봇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인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녹색평론에 그런 글을 하나 번역해서 실은 게 있습니다. 빌 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라 그러대요. 저는 뭐 그 방면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그런 그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던 과학자인데 이분이 그 당대 과학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즘 과학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철저히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하여간 컴퓨터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발견해내는 이 문제만 몰두해가지고 살아오는데 한 번은 자기와 비슷한 이 천재들이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에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종합 심포지움을 했대요.
그리고 로봇 하는 놈, 뭐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 놈, 생명공학 하는 놈, 컴퓨터 하는 놈, 각 분야 소위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맞으면 가장 앞장서서 하는 연구자들, 기술자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며칠 동안 그걸 듣다 보니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세미나를 끝내고 돌아와 가지고 몇 달 동안을 고민하다가 긴 글을 하나 썼어요. 녹색평론을 번역해서 실으니까 한 50페이지 됩니다. 글의 제목이 앞으로 인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기계가 지배하게 된다.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분야에 아주 전병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과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 과학은 예를 들어서 20세기 첨단 과학은 예를 들어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중화학 분야라든지 화학 분야라든지 뭐 이렇게 천문학 분야라든지 우주에 뭐 이렇게 뭘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원자력 시스템은 한두 사람이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는. 국가적인 어떤 이 지원 하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대규모 사업인데 근데 생명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연구실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연구실에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이미 인조인간도 벌써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줄기세포니 뭐 이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들어가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시민들이 혹은 국가에서 윤리적으로 생명윤리에 입각해 가서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그걸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숨어서 얼마든지 엄밀하게 한두 사람의 과학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무섭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이 기술들이 너무나 발달을 해 가면은 진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글을 발표하고 난 뒤 처음에는 독일의 무슨 그 프랑크푸르트 사이통이라는 신문에 발표했던 글인데 그걸 제가 뒤늦게 정보를 알고 찾아보니까 영어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실었는데 저는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쪽에 토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뒤에 뭐 하는 거 싶어서 몇 년 뒤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로키 산맥에 들어가서 암자 하나 지어놓고 명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명상생활. 그래 저도 명상생활로 들어가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자신도 없고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거든요. 역시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람 속에 있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 그냥 사람 속에 있다가 사람하고 끊임없이 고민스러운 이야기 나누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하던 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도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전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닥쳐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사람 살기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다 결국 공멸하게 되는데 최초의 단계에서는 약자들이 희생되죠.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전쟁도 이 건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덴마크의 어떤 장군이었다고 그러던데, 이 양반이 구라파에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게 그냥 거푸 터지면서 워낙 그 참극이 벌어지니까 전쟁을 건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하다가 이분이 착상했다는 것인데,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첫째,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도록 설계를 하면 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실제로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집의 젊은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기로 결정한 그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후방에 있어요. 후방에 있어서 그 지휘만 할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몇 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약을 갖다가 유럽의 뭐 하여간 각국 수반들에게 돌렸다고 그러죠.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 혹은 수상,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전쟁하기로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 즉각 24시간 안에 최전선의 병사로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최전선에 있는 야전병원에 가서 간호원 노릇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찬동했던 종교인들, 학자들도 전부 최전선에 가서 복무해야 된다. 이런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찬성하라고, 동의하라고 각국 수반들에게 돌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범죄는, 죄는 엉뚱한 놈이 지어놓고 희생자는 딴 데서 생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후변화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저는 이 자동차의 폐해가 막심하다는 것, 이 환경의 적 제1호가요,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게 하여간 깝깝했습니까? 조금 저는 좀 예민한 편인지 모르지만, 여기 뭐 하여간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가을에 이렇게 이 황사 내지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본 건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요즘은 이게 조금 이게 여름이 지나갔다 하면 계속해서 이제 한 달에도 한 열흘 정도 이렇잖아요.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럴 바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 임명재 서울시장을 임명할 때는 가끔 그래도 자동차 무슨 뭐 시내에 들어오고 하는 것을 뭐 부제를 해가지고, 시내 그 오염도가 심하니까 자동차 좀 자제해달라고,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제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뽑기 때문에 시장들이 시민들에게 인기 없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죠. 이건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관계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여간 시민들이 듣기에 불편하다 싶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불편한 이야기를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땅덩어리가 다 이렇게 오염되고, 하늘이 뭐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고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일수록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길로 갑시다라고 시민들에게 권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안 하죠. 정치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맨날 떠들어봤자 들리지 않는다 하니까 이런 데 이제 초청해 주실 때마다 이제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글쎄요, 뭐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상사는 딴 데하고 다른 데니까 오늘 저희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노쇠평론 창간호부터 입원호까지 쫙 그냥 꽂혀 있네요. 제가 감격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이 법정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선생님 계실 때는 이 법회 도중에 가끔 노쇠평론을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마다 법정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노쇠평론 그거 뭔지 모르지만 좀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 독자들 것들이 상당히 늘었는데 요즘은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독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이야기가 중구난방인데 뭐 1시간 동안 시간도 짧고 해서 뭐 하여간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 조작 쌀을 개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논에 심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참 무서운 짓이거든요.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것만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시장에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 토론도 없이 우리 밥상에 거의 대부분의 식품이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우리 밥상에 국산 별로 없잖아요. 국산 없잖아요. 전부 다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더군다나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에 쓰는 콩은 거의 90%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90%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은 그 전량 100%가 유전자 조작 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종래에 이제 농민들이 자유롭게 씨를 골라가지고 심고 하는 것을 뺏어가지고 이걸 독점화해가지고 그것을 특허화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 먹으려 하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상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이라는 게 여기 뭐 과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이게 건강에 해롭다, 유해하다, 무해하다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두 생물을 갖다가 분자를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식물하고 동물도 결합시킵니다. 식물하고 동물도. 그래서 농담삼아 요새 뭐 한국에서 튀김 닭 좋아하고 젊은 애들이 닭다리 다 좋아하니까 아마 이 생물학자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다리 10개 되는 닭. 진해 유전자하고 닭 유전자하고 섞어가지고 내면 되겠나. 우리가 농담삼아 말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황우석 박사라는 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지금도 그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굉장히 생각 없는 동네죠,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그 연구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소수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연구가 정말 발달한다면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태계, 전체적인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을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한계를 알아야죠. 생로병사는 이거는 자연의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로 하면 조물주의 뜻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개입한다? 그건 결국은 말세죠.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딴 데, 그게 아주 근본적인 타락이죠.
절집에서 쓰는 용어로 공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양. 제가 스님들한테 몇 분 물어봤는데 이 공양이라는 왜 절에서 공양이라고 그러세요? 밥이라고 안 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스님들은 참선방에서 참선만 하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모르시더라고. 그걸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원래 인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양이라는 말이 원래 공휘죠. 공휘. 희생할 때 휘자예요. 자기를 제물로 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공휘.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바가바기타에 나오는 야저나라고 하는 거예요. 야저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절집에서는 일찍부터 오랜 옛날부터 밥을 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희생물.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니 내 밥이야 이러잖아요. 내가 당신 밥이 돼줄게. 희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게 나는 너에게 밥이 되고 너는 또 누구에게 밥이 되고 서로에게 밥이 되면서 돌아가는 이 원리입니다. 이게 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인도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우주의 원리가 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가 스스로 희생한다. 우리가 죽어서 죽음이라는 공양을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면은 또 우리 새끼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죽지 않겠다고 그 난리들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 죽는 문제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유치한 짓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현대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죽기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온갖 짓을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죽기 싫다. 갈수록 더 그래요. 우리가 이게 외롭고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사는 게 보람이 없고 이런 의식이 많은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이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 좀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살아본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수행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수행자들도 욕심 많던데.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맨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면서 죽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가서 좀 빨리 만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선대들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책을 보니까 물론 뭐 플라톤 같은 사람도 철학자들이라는 것도 결국은 철학을 왜 하느냐?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랬거든. 철학한다는 것은. 플라톤만 하더라도 이게 노동하고 일하고 이렇게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족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부자잖아요. 관념적으로 살았던 사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16세기의 그 구라파의 문헌 같은 거 보면은 농민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농민들은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절간에 쓰고 뭐 어디서 명상생활 수십 년 했다는 사람들 자기 죽을 때 잘 모르대요. 제가 굉장히 불경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근데요, 근데 그 농민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죽기 전에 한 열흘이나 보름이나 전에 자기 밭에다가 구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구덩이. 몽테니 숲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래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 웅크리고 앉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모습으로 죽을 때도 그 모습으로 딱 이렇게 웅크리고 앉는 거예요. 그래가 밥을 안 먹고 며칠 있다가 고요히 가는 거예요.
몽테네그 거보 굉장히 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자연과 함께 산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시 사람들처럼, 귀족들처럼. 왜냐하면 귀족들은 외롭잖아요. 늘 적대적으로 살잖아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딴 사람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사랑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은 억울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절에 끊임없이 시주를 했지만은 별 자신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말 들어줄런지 안 들어줄런지. 부처님이 시주 받아가지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건 부처님 수준이 종로바닥이 상인 수준이지 그게 무슨 놈의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돈 없어도 얼마든지 부처님 봐줄 사람 봐주고. 근데 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 끝머리에 나왔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보니까. 밥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입니다. 한 10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농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강연을 많이 합니다만은 넥타이 맨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말씀 그 틀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는데 선생님은 지금 앞으로 식량 대란이 온다 그러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쌀이 남아 돌아서 정부에서 늘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서 꽤 여론을 형성하는 위치에 있다는 분들도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쌀이 왜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쌀을 안 먹고 엉뚱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 많이 먹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까? 지금 쌀을 안 먹잖아요. 젊은이들 쌀 먹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밥 안 먹잖아요. 이 동아시아라는 게 어떻게 여태까지 이 동아시아 사회가 동아시아 이 농민 사회가 1만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느냐? 서양의 농학자들 굉장히 감탄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이 지역에서 만 년 동안 농사를 계속 지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깝다. 서양에서는요, 이 밀농사 아닙니까, 주로? 밀농사인데, 이 사람 끊임없이 토양이, 소일이, 표토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 농토의 약 4분의 1이 이 표토청 있잖아요. 표토청이 있어야 거기서 작물이 자라거든요. 지구라는 게 무한히 깊은 데까지 농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표토청이 이게 몇 인치에 불과해요, 몇 인치. 여기 지렁이가 살아있고 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이게. 그래야 거기서 생명을 기를 수가 있어요. 이게 4분의 1이 사막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화학농법, 기계농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농법, 기계농법. 화학의 회사들, 농기구 회사들, 기계 회사들이 결국 돈벌이를 위해서 결국 이게 현대농법이라 해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땅들이 다 이렇게 말라버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농약, 좀 더 많은 기계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땅이 메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라파에서는 이 성각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19세기부터 이게 저쪽에 인산 비료 같은 거는 저쪽에 남아메리카 가가지고 수입해서 썼잖아요. 유럽에서 비료를. 그런데 20세기 초에 미국의 농무성의 토양관리국장이라는 사람, 그래서 농학자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20세기 초에 조선, 일본, 중국, 만주를 이렇게 둘러보고 시찰을 하고 난 뒤 돌아가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4,000년간의 농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는 동양에 가보고 탐복했다. 동양에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토양을 관리를 하더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분을 그름으로 쓰거든. 서양 사람들은 가축의 분뇨를 쓴다는 것까지는 알지만은 인분을 쓴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인분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분을 쓰지를 않고 인분을 갖다가 그냥 강에 버리고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 바다 다 오염됩니다. 다 오염돼요. 무지무지하게 그 산소 요구량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 지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오랜 옛날부터 이것을 삭혀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농토로 넣어줬어요. 농토로 넣어주면 농토가 지력이 고갈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작물을 뽑아 먹으면 그만큼 땅에 있던 양분을 작물을 통해서 사람이 먹었잖아요. 이걸 또 돌려주는 거예요. 이 순환을 4,000년 아니라 10,000년 동안 이 짓을 계속 하니까 이 땅이 보호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물농사잖아요. 수전이잖아요. 논농사. 논농사는 표토가 날아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논이라는 게요, 이게 기후를 또 이렇게 통제를 해요. 우리나라 전체 논이 대행댐 한 10개 이상의 어떤 물 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쌀이라는 게 밀하고 달라서 밀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밀 그 자체는 완전한 식품이 아닙니다. 쌀은 완전한 식품이잖아요. 쌀은요. 그게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땅도 살리고, 사람한테도 좋고, 좋은 거예요. 저는 이 품성에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좀 이 정서가 좀 정적이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이 쌀 먹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간디가 일찍이 말했지만 자기가 명상 생활을 수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채식을 계속 하다가 우유를 몇 잔 먹으니까 잘 안 되더래요. 자꾸만 이게 잡념이 생기고 이게 마음이 가라앉질 않더라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저도 단식 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 세포를 만들어요. 저는 좀 걱정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된장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쌀도 안 먹고 이상한 놈들이 되지 않나. 집집마다 가면 다 자기 부모들보다 키도 크잖아요. 덩치도 크고. 근데 이놈들하고 같이 뭐 등산을 해본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지구력도 없고 강인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이 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은 돈만 있으면 식당에 가면 뭐 오만 개 다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데 이 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밥을 짓기 위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고생하는가? 또 사람만 생각하는 이 하늘과 별과 바람과 비가 땅과 다 결합해서 종합 예술품으로서 쌀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그 해월 선생님이 수훈의 제자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알면은 만사를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밥 하나 만사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도 과장된 말이 아니죠. 그걸 압축하고 있는 게 절간에서 공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농부와 별과 바람과 비가 결합해서 하나의 재물에 대해서 나를 모시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그러면 밥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저는 요즘은 저도 타락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허겁지겁 밥 먹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노쇠평은 초창기에는 집에서 마누라 어디 가고 혼자서 밥 먹을 때 이런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요, 밥 먹는 게 황홀해요. 희열이 생깁니다. 하늘 씹는 게요. 나한테 희생은 희생되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밥 아끼라, 뭐 이 설거지 할 때 뭐 밥풀 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히 그렇게 돼요. 경건해집니다. 그걸 다시 해월 선생은 2010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만물의 관계는 이천식천이다. 하늘이 하늘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분이 말하는 하늘은 모든 생명이 다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 없이, 하늘의 전기 없이 어떤 생명도 이 세상 태어나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일주문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너티나무에 보호수라 해가지고 써놨대요. 성북구청에서 보호수. 저쪽에 가는 게 200 몇십 년 된 보호수 큰 게 있더라고. 제가 얼핏 생각에 참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데?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데? 나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신영복 선생 책 제목에 나무야라는 거 있죠? 그 틀린 소리예요. 신영복 선생도 생각이 짧은 사람이구나. 저는 나무, 우리보다 훨씬 나이 많습니다. 나무야라니 말 나와서 됩니까? 나무님이에요. 나무님 하나님이에요. 그럼 얼마나 어젓해요. 나무가 합니까? 난리칩니까? 나무처럼 어젓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수도를 하고 수영을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면 후생에 소나무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노쇠평론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한 25년 지나는 동안에 저도 타락해가지고 요즘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길상사니까 또 법정사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저도 좀 경건해지고 싶어서 자신도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내겠습니다.